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의료원 감염내과 김진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의 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실제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감염 동안의 바이러스 혈증, 항원증, 면역 반응과는 시간적 연관관계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먼저 증상이 발생할 때 바이러스 양은 가장 높아지고 있고요. 증상 발생한 순간보다는 보통 한 3일 정도 지나서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시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기 전에 우리 몸에서는 항체 반응이 생기고 먼저 IgM이라고 하는 급성기 항체, 그리고 며칠 뒤에 이어서 IgG가 생깁니다. 즉 증상이 발생하고 한 일주일째까지가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시점이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쓰는 주 타겟이 되는 시점이죠. 또 한 가지, 코로나19가 중증으로 가서 치명률을 보이는 큰 이유는 바이러스 자체라기보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도된 우리 몸의 항체 반응, 그리고 그 항체에 의한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일리스로 좋아지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 경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중증의 경과를 보이는 사람들은 일주일이 지날 때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폐렴이 심해져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되는데요. 초기에 그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을 했었다면 지금 현재는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사람들을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코로나19 치료제는 보존적 치료제로 해열제나 수액 공급, 산소 치료가 있을 것이고요. 항바이러스 치료제로는 렘데시비르, 그다음에 니르마트렐비어, 리토나비르, 그다음에 몰루피라비르, 이렇게 세 가지 항바이러스제가 쓰이고 있고, 그 중에 뒤에 두 가지는 먹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제입니다. 다음 단계에 폐렴이 진행했을 때는 면역조절제로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의 덱사메타손, 그 다음에 토슬리주마비라고 하는 인터루킨 6 안타고니스트, 그 다음에 바리시티닙이라고 하는 야누스키네이즈 이니비터, 이 세 가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혈전을 주로 일으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인 헤파린이나 경구 항응고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1 바이러스 엔트리라고 보이는 왼쪽 그림에 보시면 바이러스 표면에 뾰족뾰족 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이 보라색으로 우리 몸에 나와 있는 ACE2라고 하는 수용체와 달라붙게 되고, 그 옆에 템프레스2라고 하는 효소가 스파이크 단백을 길쭉하게 끊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유전체를 집어넣기 좋게 만듭니다. 저런 표면에 나와 있는 항원들을 막는 그런 치료들이 항체 치료제라든지 다른 템프레스2를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썼었고요. 지금 현재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들은 저렇게 유전체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복제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차단하는 약이고, 대부분은 바이러스 생산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코로나19가 중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 몸에서 과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과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찾아서 더 집중해서 치료를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미국 CDC에서 배포한 중증 코로나19로 가는 고위험, 위험인자들인데요. 사망으로 가는 위험비를 나이 그룹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저질환과 비교를 했습니다. 18에서 39세를 참고치 1로 봤을 때 40대는 2.2배, 50대에서 64세까지는 4.3배, 그리고 70대가 넘어가면 8.5배, 85세 이상은 10배가 넘게 사망할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기저질환은 각각 하나만 봤을 때는 1.3배에서 1.2배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지만, 우측에 있는 것처럼 기저질환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2개에서 5개가 되면 2.6배까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인 사람과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중증 코로나가 되지 않게 예방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코로나19 치료 전략은
초기 경증인 시기에 바이러스 복제가 많은 시기에 항바이러스를 쓰는 것과 중반을 넘어서 중증으로 진행하기 시작할 때, 즉 폐렴으로 해서 산수 치료가 필요하기 시작할 때, 이때쯤에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제 치료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침을 내고 있는 큰 두 가지 그룹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면 WHO에서 2022년 4월 22일 낸 가이드라인입니다.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약으로 니르마트렐비어, 리토나비어를 추천을 하고 있고, 그 아래에 몰루피라비어를 좀 더 약한 권고 강도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렘데스비르도 하이리스크인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 추천을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소트로비맙이나 카스리비맙, 임데비맙 같은 항체 치료제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주 그리고 그 아래 서브 베리언트에 따라서 현재는 쓸 수 없는 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제를 치료제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증으로 넘어갈 때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인터루킨 6 리셉터 블로커, 바리스티닙 이런 약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IH에서 내는 치료 지침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프리퍼드 테라피로 경증인, 산소 치료가 필요 없고 입원은 필요 없는 경증인 사람한테는 리토나비어, 부스티드, 니르마트렐비어, 상품명의 팍스로비드를 추천을 하고 있고, 그 밖에 렘데스비르 주사제를 치료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얼터너티브 세라피에 뱁텔로비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체 치료제가 또 추가가 됐고요. 그 아래 몰루피라비르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 먹는 항바이러스제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보다는 항염증제 역할이 더 크고, 중증인 경우에는 항염증제를 중복해서 여러 가지를 쓰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성분명은 니르마트렐비어와 리토나비어인데, 니르마트렐비어가 유효 성분이고, 리토나비어는 우리 몸에서 니르마트렐비어가 깨지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투여 대상은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우리나라는 정했고요. 그리고 면역 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중에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상 발생 5일 이내여야 됩니다. 이 5일 이내란 말은 임상시험이 5일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에 해당돼야 되고, 그리고 산소 치료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아주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투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팍스로비드가 약물 상호작용이 좀 많다는 것인데, 팍스로비드 성분 중에 니르마트렐비어는 그렇지 않지만 니르마트렐비어를 증폭시켜주는 리토나비르라는 약이 사이토크롬 P450의 강력한 이니비터입니다.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간에서 우리 약을 대사시키는 효소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표 1에 나와 있는 이런 약들의 용량을 대부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5일간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중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약들의 성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항부정맥제, 그리고 항정간제,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약들을 먹고 있다면 중단을 하고 5일 동안 팍스로비드를 투여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부정맥약 같은 경우는 5일간 중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 말고 다른 약을 대체로 투여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진시에 세인트 조스 워스라든지 리팜핀 이런 약들이 들어가고 있을 때는 중단을 하더라도 팍스로비드를 투여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약들은 이제 DOR로 체크가 되지만 세인트 조스 워스는 우리가 일반 약으로, 특히 이제 갱년기 치료제로 쓰는 그런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환자에게 꼭 물어봐야 되고, 만약 복용을 하고 있다면 팍스로비드와 같이 투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 때문에 팍스로비드 투여를 주저하게 되고, 주저하면 그만큼 환자는 경증에서 중등도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중요한 대목의 치료를 놓치게 됩니다. 팍스로비드의 대체 치료제로 라게브리오라고 하는 상품명의 몰루피라비르가 있습니다. 투여 대상과 기준은 팍스로비드와 동일하고, 기준 2의 3번을 보시면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퍼드 세라피로 팍스로비드를 선택을 고려를 하시고, 팍스로비드가 약물 상호작용 또는
신기능 저하, 예를 들자면 GFR 30 이하인 경우에 박스로비드는 금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 약제로 몰누피라비를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자면 치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일단 면역 저하자나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 특히 75세 이상이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65세 이상은 탑 티어에 들어갑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티어 1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예방 접종을 아직 맞지 않은 65세 이상 환자 또는 위험인자가 있는 65세 미만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티어 1, 티어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항바이러스제를 반드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어 3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위험군, 그 다음에 추가 접종을 안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1, 2보다는 좀 낮지만 3도 위험도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7월 25일 날 캐나다에서 메타 분석으로 낸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4월 25일까지 발표된 RCT 중에서 41개의 연구를 모았고 18,568명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몰누피라비르와 니르마트라비르 리토나비르가 리스크 리덕션을 둘 다 잘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두 약제는 중증으로 사망을 줄여주는 중요한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그 니르마트라비르와 몰누피라비르가 그 약이 승인될 때 그 연구 당시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는 이제 델타 변이가 주 변이일 때입니다. 이 연구는 올해 4월까지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물론 앞쪽에 델타 변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몰누피라비르나 니르마트라비르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리스크 리덕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망을 줄이는 측면은 거의 비슷했고, 입원을 줄이는 거는 박스로비드가 좀 더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구 항바이러스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초기에 투여하는 게 좋고, 고위험 환자한테는 박스로비드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되, 약을 먹는 게 많거나 아니면 환자의 신기능 같은 게 확인이 안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라게브리오를 즉시 선택을 해서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입니다. 2021년 12월에 입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시절에 오신 분입니다. 증상 발현이 16일이고 입원일이 21일이기 때문에 5일 만에 오신 분인데 호흡곤란이 심했고요. 내원 당시에 엑스레이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84%밖에 되지 않았고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약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는 토슬리주마비라는 약을 쓰고 고유량 산소 치료를 시작을 했고, 엑스레이는 점점 더 나빠져서 환자는 중환자 치료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 다행히 추가로 썼던 토슬리주마까지 효과를 잘 봐서 추후에 회복되던 환자였고요. 이렇게 심한 중증도를 보이던 이런 케이스들이 델타 변이 때 환자들입니다. 72세 남자고 2021년 12월 19일 증상 발현이고 23일 입원하신 분입니다. 증상 발현 4일 만에 입원하셨고, 이분은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입원 시에 산소 포화도가 70%였고 다음날 고유량 산소 치료를 하면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환자분이 의지가 강하고 의식이 명료해서 어웨이크 프론, 엎드려서 산소 치료를 하는 방법을 했었고, 하지만 폐렴병변은 점점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초기에 면역 억제 치료를, 염증 억제 치료를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스테로이드와 토슬리주마브를 다 썼는데, 이분은 문제가 나중에 그런 염증을 억제하느라고 스테로이드나 표적 치료제를 썼더니 나중에 진균폐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환자실 내려갔다가 회복됐던 케이스입니다. 이 두 가지 델타 변이 환자의 증례를 보시면 초기에 빨리 인터벤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폐렴이 되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요새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는 이런 환자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환자는 나중에 이제 아스퍼질로스 안티젠까지 포지티브가 나와서
진균폐렴까지 치료하느라고 고생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64세 여자 환자고 올해 2월 환자입니다. 2월 달에 생겼단 말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때 생겼던 환자이고요. 이분은 증상 발생이 22일이었는데 4일 만에 팍스로비드를 투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었고 백신은 2차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3차는 못 맞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원 당시 상황이고 내원 후에 저희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케이스인데 이 사진은 뭘 보여드리냐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해서 폐렴이 안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폐렴이 팍스로비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할 수 있고 뒤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폐렴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그 전에 델타 변이보다 유중도가 낮다 뿐이지 이렇게 백신 접종하고 증상 발생 4일 만에 항바이러스제를 제대로 투여한 사람마저도 폐렴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73세 남자고 2월 23일 재택치료에서 이미 격리 해제를 했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택치료 중에 항바이러스제를 먹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복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격리 해제하고 나서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왼쪽 첫 번째 사진처럼 양쪽 폐에 멀티포칼한 패치 콘솔리데이션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운데 사진이 그 다음날 사진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해제하고 하루 만에. 이 환자는 증상 발생 9일째 만에 산소 치료하고 나빠지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제 스테로이드를 썼고요. 항바이러스제는 쓸 타이밍 이미 놓쳤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해서 나중에 퇴원할 때는 약간의 파이브로시스가 남아있는 이 정도 엑스레이로 좋아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아쉬운 거는 재택치료를 하는 그 일주일 동안 나이가 73세이고 고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바이러스를 치료를 못 받았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은 기존의 업데이트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병 초기에 항바이러스를 가능한 빨리 투여하는 것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 환자한테는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팍스로비드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약물 상호작용이나 신기능 저하 등의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라게브리오를 바로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라게브리오를 투여하는 걸 주저하는 큰 두 가지가 임상 연구 데이터가 라게브리오가 리스크 리덕션을 30%밖에 시키지 못했다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메타 분석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델타 변이 때만 연구된 그 데이터 한 가지일 뿐이지 전체로 봤을 때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비슷한 정도의 사망을 줄였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상호작용이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신기능 저하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라게브리오를 반드시 투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가나 그 다음에 1차 진료 보는 초기에 증상 발생 거의 일주일 전인데 초기에 항바이러스 투여 시기를 지난 경우에 폐렴이 진행한 여부에 따라서 산소 치료와 항염증제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을 할 거고 산소 치료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분 입원 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는 2년 반 동안 초기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던 그런 시기를 벗어나서 지금은 몇 가지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는 약독화돼 가면도 불구하고 치료제는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를 고위험군한테 적절하게 조기에 투여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까지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료 대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